안녕하십니까. 마이바 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신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 비율을 통해 금융회사 공부 목적과 금융회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금융 쪽은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사업보고서를 지금까지 은행 관련해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금융 쪽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금융회사들이 도산을 한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또 파생 상품, 그 당시에 파생 상품이 부실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좀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통화량을 발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통화량이 증가가 됐는데, 만약 2008년도와 같은 또 파생 상품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과연 앞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량,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파생 상품, 이런 부분이 혹시 이제 다시 한번 부실이 발생한다면 과연 지금의 더 많은 통화량을 찍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의문점이 들고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높은 상태에서 7%대 아니면 그 다음에 5%대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프로대? 5% 아마 밑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금리 낮은 금리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잖아요. 점점 갈수록 추세가 그러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통화량을 발행하고 낮출 수 있는 이자율의 여력이 있을까? 이제 그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앞으로 1, 2년 내에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금융회사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 의문들 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나중에 도산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도 많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살아남는 금융회사들이 그 모든 어떤 그 과실을 다 얻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해요. 나중에 도산하고 남을 살아남는 금융회사가 그 과실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가 너무 많이 딸려가지고 지금 영어 공부를 좀 해보자 해서 이제 한 개 신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IR 자료들이 영어로 돼 외국인 주주들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영어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한 금융지주 회사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처음에 지금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저같이 이제 금융에 대해서 문외한도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할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뭐 제가 맞게 접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공유하고 혹시 더 나은 접근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또 금융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지금 우선 신한금융지주 홈페이지에 우선 들어갔어요. 사업보고서를 읽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신한금융지주 회사 나와요. 그래서 IR 투자 정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IR 투자 정보.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았죠. 이런 그룹 소개 자료라든지 이런 모바일 IR 이런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한 게 이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회사에 뭐야 IR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IR 자료를 지금 대충이라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대충이라도 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라는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공부하실 분 있으면 이 IR 자료 읽으면서 신한금융 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M&A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렇게 제주은행도 인수하고 굿모닝증권도 인수하고 조은행 인수하고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LG카드도 인수하고 신한저축은행도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인수를 계속 해왔어요. 베트남 쪽도 지금 증권회사도 인수하고 베트남 쪽은 아마 이 회사가 1인 것 같아요. 거의 해외 그 외국계 은행 중에서는 1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치가 오렌지 라이프
9월 달이니까 아마 9월, 10월부터는 거의 반영이 될 것 같아요. 10월에서 12월 4분기에는 이 매출이 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또 증가하고, 그래서 M&A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해 왔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좀 실익이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리고 재무 비율은 이게 뭐 국제금융은행에서 권고하는 그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은행들은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떤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해오고,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다 보면서 하기에는 실력도 안 되고 또 실익도 없을 것 같아요. 실익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쭉 읽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회사가 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떤 회사라는 것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회사 이제 이런 부분들,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의 대응, 이 부분이 이제 리스크잖아요. 이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도 수용할 거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신한은행부터 신한카드까지 해서 전부 다 나오는,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보고서를 읽는 것보다는 이 IR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다 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는 서류가 이제 이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엑셀 자료로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쭉 영어 공부를 하면서 신한 금융 지주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미국 금융회사까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 정도 공부해서 2년 정도 후를 대비하고, 나중에 지금은 제가 미국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못 해요. 그렇지만 2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좀 망가졌을 때 그때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자료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대출, 총 대출. 대출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 보면 1분기에서 이게 이제 반기잖아요. 반기. 이건 3분기, 이게 연말. 그래서 1분기에서 반기 쪽으로 2분기로 갈 때 좀 많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좀 적게 증가했다가 이때 또 많이 증가했어요. 1분기에서 2분기로 갈 때, 1분기에서 2분기로 갈 때 많이 증가했어요. 여기서는 2분기에서 3분기로 갈 때 많이 증가했네. 3분기로. 나머지는 세세하게 증가했잖아요. 이때 많이 증가했어요. 이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금도 마찬가지고, 예금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대출이 많이 증가했죠. 자, 여기서 BIS 캐피털 레이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게 BIS가 국제결제은행이더라고요.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그래서 뭐냐면 자기 자본을 위험 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자기 자본을 위험 자산으로. 위험 자산으로 나눈 건데 이 가중치를 붙이는 거예요. 위험 자산도 가중치를 붙여요. 어떤 가중치를 붙이냐? 뭐 이게 뭐 예금을 담보로 해서 뭐 대출해 주는 것은 가중치가 적겠죠. 근데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것은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중치를 높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어떤 그 은행에서는 가중치가 적어지겠고, 뭐 이렇게 그 개인 대출 있잖아요. 그 주택 담보 대출 가정으로 가는 것은 가중치가 높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를 줘가지고 위험 자산으로 나누면 이게 그 자기 자본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은행의 자본 적격성 지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최소 8%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권고를 하고 있고, 여기서 티어 1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전에는 티어 2에서 후수인 채권도 자기 자본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데 사용했어요.
후수인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 변제 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져요. 순위가 낮아지지만 보통주나 우선주보다는 순위가 높은 변제할 때 순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일반 채권, 두 번째가 후순위 채권, 세 번째가 보통주, 우선주 이런 식으로 변제 순위가 나타나겠죠. 이제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자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넣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 이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티어 1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티어 1을 별도로 표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자본 비율이 있는데 이게 티어 1 비율이 있죠. 이게 별도로 이 부분이 있어요. 티어 1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이 지금 아까 8% 이상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 티어 1 비율로 했을 때 지금 13.43이잖아요. 13.43. 그리고 지금 계속 자기 자본 비율 어때요? 낮아지고 있죠? 이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더 보이죠. 이렇게 이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13.73에서 6, 32, 43, 43. 여긴 좀 낮아졌지만 여긴 좀 높아지고 여기 계속 여기서부터 보면 좀 낮아졌죠. 여기서 여기 이 비율로 보면 어때요? 계속 낮아지고 있죠. 자,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자기 자본이 낮아지고 있던지 아니면 뭐예요? 위험 가중자산이 높아지고 있던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기 자본이 어떤지. 자기 자본이 이거잖아요. 자본 총계. 자기 자본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게 자본이 돼요. 이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자본 총계가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자기 자본. 부채를 뭐라고 하냐면 타인 자본이라고 해요. 타인 자본. 그래서 이게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하면 자산에서 부채를 뺐다 해서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순자산. 그래서 자기 자본 총액이 계속 증가가 됐어요. 자기 자본 총액이 증가가 됐다는 뭐냐면 여기서 이익이 계속 발생해서 누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누적이 됐잖아요. 이익잉여금이 증가가 됐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익이 누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익이. 여기 보면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벌써 이익이 발생했고 영업이익은 증가했고 그래서 이익이 누적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자기 자본이 증가했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졌다. 이 말은 위험 자산에다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게 뭐예요? 대출이 증가했잖아요. 당연히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졌죠.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우리가 자본을 조달해서 지금 위험 대출을 많이 했어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대충 거의 고정금리로 안 하잖아요. 변동금리로 하니까 만약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겠죠. 지금 조달 비용은 일정해요. 근데 이제 대출이 증가되면 어때요? 지금 이익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냐면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지금 자기 자본이 높아졌는데 위험 자산의 투자한 금액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급증하겠다. 신한금융지주는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신한 파이낸셜 그룹, 신한금융지주고 이 부분은 신한뱅크, 신한은행만 또 따로 해봤어요. 그래서 BS 자기자본 비율은 뭐냐면 신한은행은 올라가고 있어요. 은행은 뭐냐면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위험자산의 투자를 좀 안 한 거예요. 은행은. 그러니까 이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신한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이 회사가 보셔요. 신한은행이 있고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 파라바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어때요? 신한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리스크 있는데 많이 투자하겠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리스크가 있는데 많이 투자하겠죠. 여기도 이제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은행 쪽은 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NPL이라는 게 있어요. NPL 비율이 자 NPL 비율이 뭐냐면 NPL 비율이라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래요. 여신이라는 게 뭐냐면 대출액이에요. 대출액.
여신액은 대출액이다.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뭐냐면 대출액을 나눠요. 정상 단계 1개월 미만의 연체 또는 정상 상환 중인 그런 대출액이에요. 요주인은 뭐냐면 3개월 미만의 연체. 그냥 1개월은 넘어가고 3개월 미만. 좀 약간 요주의. 고정은 뭐냐면 3개월 이상 연체된 거. 3개월 이상 연체된 게 고정이에요. 회수 의무는 뭐냐면 3개월 이상 연체됐는데 1년 미만이에요. 근데 평가 결과 횟수가 의문시되는 여신. 추정 손실은 뭐냐면 1년 이상인 거예요. 1년 이상 연체로 대손상각 대상 여신. 이건 대손상각을 하는 거죠. 대손상각을. 자, 그러면 고정이하 여신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세 개.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 대출을 했는데 고정되고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이 해당되는 여신이 고정이하 분류 여신이에요. 총 여신에서 고정이하 분류 여신을 나눈 비율이 그냥 고정이하 분류 여신을 총 여신으로 나눈 비율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거니까 당연히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자, 보면 NPL 비율을 보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보면 지금 1% 이내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1% 이내니까. 은행들은 보통 1% 이내, 많으면 이제 좀 위기 때는 보통 2%까지도 올라가는 때가 있지만 1%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1% 됐죠? 1%. 2%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위기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다.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있죠. 위험 자산이 높아지는데도 낮아지고 있어요. 대손 관련된 좀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회수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여기 보면 지금 이 연체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연체율이 없다는 거예요. 연체율이 여기 보면 연체율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어떻게 연체율이냐면 이게 연체율이에요. 딜리퀀시 레이쇼 신한은행 연체율이 좀 낮아지고 있죠. 이것도 신한카드도 연체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연체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NPL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건 뭐냐? NPL 커버리지 레이쇼는 뭐냐? 자 한번 볼게요. NPL 커버리지 레이쇼는 뭐냐면 아까 고정이하 분류예션 있잖아요. 이게 고정, 회수음은 추정 손실 이거에 대비해서 얼마나 충당금을 쌓았냐. 우리가 충당금은 뭐예요? 나중에 부실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쌓아놓는 금액이라고 있잖아요. 충당금. 충당금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비용이 발생해요. 충당금을 쌓는다는 것은 비용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발생한데도 충당금을 지금 많이 쌓았어요. 지금. 그쵸? 점점 갈수록 늘어나죠. 충당금 쌓은 게. 여기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바젤 3, 지금 바젤 1으로 할 때하고 바젤 3하고 할 때하고 구분 지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 한번 저도 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설명이 틀렸으면 혹시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금융 쪽은 처음이라서 지금 이 부분 보니까 많이 쌓았어요. 지금. 그렇죠? 아주 급격하게 많이 쌓았잖아요. 여기서 1, 4분기 때 많이 쌓았어요. 그럼 대손상각비를 많이 설정했다는 거예요. 비용을. 근데도 영업이익이 아까 영업이익이 증가됐잖아요.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물론 1, 4분기치 별도로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안 봤어요. 지금 반기치 증가했잖아요. 1, 4분기 반기에 많이 쌓았는데도 증가했어요. 대손상각비라는 부분을 많이 쌓았는데도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쌓았어요. 충당금을 많이 쌓았다는 나중에 위기를 대비해서 미리 해놓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적어지는데도 많이 쌓아놓는 부분은 대출이 많아지니까. 대출이 많아지는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많잖아요. 지금 이자 금리가 올라가면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수익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더 올라가면 나중에 주택 경기는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은 잡는 건 쉬워요. 금리를 많이 올리면 주택 가격은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안 올리니까 못 잡는 거지.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꺾여요. 꺾이다 보면 지금 고정 이하 여신 금리 있잖아요. 이게 연체율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회사의 연체율이 은행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해서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는 거죠. 나중에 주택 경기가 악화될 거라는 것을 가정해서
충당금을 쌓아놓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 부분 연체율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 ROA는 알 거예요. Return on Asset. ROA는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볼게요. ROA는 말 그 자산, 이게 에셋이 자산이잖아요. 수익이고 자산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자산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turn on Equity는 뭐냐면 이게 부채 이게 자본이잖아. 이쿼티가 자본 대비 수익이에요. 리턴이 수익이거든요. 자본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셔도 asset, 이것은 equity. 그러니까 자본 대비 수익, 자산 대비 수익, 자기 자본 대비 수익. 수익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투자된 자본을 이용해서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그냥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있잖아요. 그 지분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지분이 이 정도인데 그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창출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ROE가 높을수록 좀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거죠. 자, 이 ROE를 한번 볼게요. ROA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은 좀 자산이 증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뭐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단기 순이익이 줄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자산이 늘어난다든지 이 회사는 지금 단기 순이익은 좀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단기 순이익이 반기치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영업이익은 늘어났는데 영업 외 어떤 비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좀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자산 수익률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줄어들 수 없고 그 다음에 ROE는 좀 늘어났어요. ROE는 자기 자본 대비 그 수익 단기 순이익은 ROE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자 마진이 있어요. 이자 마진,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자 마진 이게 높을수록 그래도 좋잖아요.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죠. 이자 마진은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게 증가가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뭐 이자 마진 1, 2 막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누적된 거고 이건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한 파이낸셜 그룹, 신한 금융지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 신한뱅크하고 신한카드만 나타낸 것 같아요. 여기에 신한뱅크하고 신한카드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뭐냐면 신한뱅크하고 신한카드에 거기다가 머천트 피 하는 게 가맹점 수수료, 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비용, 수익 대비 비용 비율인 것 같아요. 수익 대비 비용. 그러니까 원가 비율이니까 원가가 낮을수록 좋잖아요. 이게 비율이 자 점점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이게 원가율이 이게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수익이 증가하든지 원가가 낮아지면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높아지든지 원가가 낮아지든지 그래서 이게 원가율이 점점 좀 낮아졌죠. 이게 여기도 전체적으로 1, 4분기, 2, 4분기가 조금 높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7년도에 비해서 낮아졌어요. 그래서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공부했어요. 이 정도까지만 공부했고 제가 이제 공부할 좀 장기간을 들여서 제가 다른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금융회사 공부하실 분들은 좀 저처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금융회사 쪽에 잘하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좀 저도 좀 조언을 좀 구할 게 좀 있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 좀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방 지금 동료 중에 뭐 아니면 다른 분들 중에 지금 한 분이 이제 금융회사 좀 고문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좀 한번 통화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려고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좀 실무자한테 좀 들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미국의 어떤 금융 위기는 나중에라도 발생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그 발생하면 미국의 지금 우리가 좀 너무 평가가 어떤 통화량이 많이 발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미국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주가는 실적 뭐 통화량 대비 통화량을 베이스로 깔면 2008년도 통화량이다. 그 베이스로 깔아버리면 그 통화량 증가된 만큼 실적은 더 증가해야 이게 한데
부채가 계속 증가가 돼가지고 주가가 뭐 실적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미국 우리가 지금 사지 못했던 그런 주식들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지금부터 좀 2년 정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미국 관련된 금융회사도 나중에 도산이 되고 살아남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과실을 얻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전제하에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그냥 같이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신한금융지주 관찰 대상 포인트를 한번 좀 정리해봤어요. 지금 한번 정리해봤는데 뭐 기준금리 인상 여부 이 부분 어차피 이제 뭐 미국 계속 기준금리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렌지 라이프 인수화 있잖아요. 신한금융지주는 인수 합병을 통해서 계속 매출이 성장하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9월 달에 인수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월부터 12월 4분기 때는 이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로 잡힐 것 같다. 그 다음에 저금리에서 증가된 대출 이 부분은 나중에 대출이 오르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환율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뭐 좀 원가 절상이 되면 좋죠. 환율이 좀 떨어지면 좋을 것 같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시 좀 부담이 될 것 같죠.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행들이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익이 증가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이 되면 금리 상승이 지속이 되면 주택 가격이 꺾이고 나중에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은행한테 다시 또 부메랑으로 돌아올 확률이 크죠.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고정 이하 여신 비율 하다 보면 설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러한 설정을 해야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익이라든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이 될 때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확률이 크다. 그 정도 선에서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